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2022년도 5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129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86번째 나라로 캐나다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여무열, 유경원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를 보면은 저는 선남, 선녀란 말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선남, 최고 선녀 이런 말은 없나요? 우선 외모가 세계 최고입니다. 윌리엄 홀덴과 잉글리드 버그만도 그들보다 못합니다. 매너도 그렇습니다. 그의 집에 한번 초대되어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몸에 매너, 정갈한 코스 요리, 흐르는 음악, 정돈된 집안 분위기, 그러나 압도하지 않는 따뜻한 분위기. 한 가지 흠이라면 책상, 서랍, 골프, 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너무 깨끗하여 또 잘 정돈되어 있어서 만져보기가 두렵다는 생각입니다. 여 박사는 경기도와 서울대 치대와 대학원을 나온 실력 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부친도 서울대를 나온 의사로 의사 집안이죠. 부인 유경은은 명문대 명문과를 나와서 UNDP 사무소에 14년을 근무하다가 1990년 이 박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어떤 일로 여 박사가 UNDP 사무실에 들려 우연히 만나게 된 둘은 그날부터 첫눈에 서로 반하여 불같은 연애가 시작되었답니다. 유경은 부친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처음 둘이 만났을 때 여 박사는 38세의 총각이었고 아주 실력 있는 치과 의사였고 유경은은 미문이 있으나 36세의 이혼녀로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여 박사가 집안에서 극력 반대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어서 마침내 부모 승낙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러한 시선이 싫어서 그들은 1991년도에 결혼하자마자 토론토 투자 이주자로 왔습니다. 여 박사는 협력단 캐나다 사무소가 운영한 창업학교 1기 수료생이고 또한 우리 사무소가 산파 역할을 한 한인투자협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후에 3대 회장이 되어 협회를 활기차게 운영했습니다. 사무소 비서가 문제가 있어서 해고하고 유경원을 저희 협력단 사무소 비서로 채용하여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랑 같이. 근데 유경원은 타고난 비서였죠.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내방객, 응대, 전화받기, 사무실 정리, 서류 정리 등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떠나온 후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지 여 박사는 거기서 치과 병원을 개업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단풍잎, 그렇죠. 그 캐나다의 단풍잎을 유난히 좋아했던 잉글리드 버그만보다 더 예뻤던 저와 동갑내기 유경원이 한 말이 조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쁘고 빨갛게 물든 단풍잎 하나를 들고서 소장님 인생을 1년 사계절로 친다면 우리는 어느쯤에 와 있을까요? 아 미스유 그 단풍잎이 물들기 시작하는 9월 중순이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 세상에 유혹에도 견딜 수 있다는 부록 40세였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금방 이렇게 붓게 물들고 가지에서 떨어져 땅 위에 그르겠죠? 하는 그녀가 토론토 시어로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눈빛이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후로 20년이 흘러 제가 정년 퇴직을 앞둔 지금은 인생은 어느 쯤에 와 있었을까? 유경연이 없는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저는 혼자 자문해 봤습니다. 아마 단풍잎이 붓게 물들어 고운 자태를 뽐낸 뒤 가지에서 떨어질 듯한 저 단풍잎과 같지 않을까요? 계절로 친다면 11월 초순이요. 어느새 유경원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랬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직 단풍잎이 땅 위에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지 않고 그 붉은 잎을 아직 잃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이제 곧 그 빛도 사라지고 말겠지. 그리고 sak풍 휘몰아치는 12월 말이 오겠지요. 곧 우리는 그 누가 뭐라도 빙긋 웃을 수 있다는 나이 60세 이순이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저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겨울이 11월에 시작되어 4월까지 아직 길고 춥습니다. 유도가 몽골 울란바토르와 같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은 짧죠. 유도가 울란바토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스케이트, 스키, 수영, 독서야 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겨울에 웬 수영이냐고요?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영, 스케이트, 스키까지 이 세 가지 운동을 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우리 집에서 가까이 시내에도 있었고 1시간만 가면은 아주 큰 스키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조은행, 이재준 부장 가족과 같이 저희 가족은 스키, 수영, 스케이트를 아주 그리고 여름이면 골프를 같이 했죠. 이정우와 제 아들 송기영은 스키, 스케이트, 수영은 단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나긴 겨울에 춥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습니다. 4월 초장이 개장에서 골프를 치고 토론토 근교에 골프장이 한 350개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30개 정도 가서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골프와 스키를 번갈아 하다 보면 금세 1년이 흐릅니다. 또한 연중 볼만한 전시회나 공연이 상시 있죠. 오페라 유령 관람한 것도 토론토 근무 시절입니다. 토론토 시내 근교 빛나는 호수 온타리오 주변 우르릉꽝꽝 나이아가라 폭포, 밴프 자스퍼 공원, 요공원, 알콩공원, 복토리아 섬 여행지가 끝이 없습니다. 하긴 대한민국의 100배의 땅덩어리니 그 정도야 기본이겠죠. 여행 좋아하는 저는 물 만난 고기 마냥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곳을 다 가봤습니다. 한번 카나다에서는 제가 재판을 한번 했는데요. 피고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여 한 달 만에 자동차를 큰맘 먹고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타를 구입했지만은 국산차는 서울에서 살 수 있으니 관세가 없어서 그리 비싸지 않은 크라이슬러 다이너스트를 구입했습니다. 6기통에 3800cc 근데 한 3만 불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기분이 좋아 가족과 같이 의식을 했고 집에 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더니 좌회전 금지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회전이 비보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주 뒤에 벌금 100불과 벌점 8점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정식 재판을 택했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계도하면 그만이지 야박하게 웬 벌금이라 그런 생각으로 큰 나라답지 않게 하면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날에 그 경찰관이 안 나온다면 그 사실 판사 앞에서 부정하면 제가 이긴다고 어느 교민이 저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그 경찰관이 저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좌회전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겠지만은 저 경찰관만큼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뻔히 알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저 경찰관이 생각할 거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의 말을 다 시인했죠. 그러자 판사가 그런데 왜 불복하고 재판을 신청했느냐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됐는 줄 알아서 토론토 사정을 잘 몰라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했으니 저 경찰관이 저를 재재원까지는 좋으나 정상을 참여하여 계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벌금을 먹이는 것이 너무 과한 법 집행 같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판사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죠. 그러나 판사는 냉정한 법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정당하다. 벌점 8점에 처한다. 다만 신청인 이것의 실정을 모르는 일국인이고 처음 감호를 범한 것이어서 참작하여 벌금을 면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이 법정을 나오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느냐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죠.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죠. 저는 지금까지 벌점이나 벌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벌점 부과로 5점을 남기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고 했죠. 그가 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캐나다 면허증이었죠. 그랬더니 문제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단속할 때에는 제가 국제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재판 기록도 다 국제 면허증만 있어도 되고 새로 발급받은 캐나다 면허증에는 그것이 이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만족한다고 하고 우리는 함께 웃었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토론토에 막 도착한 이주자들에게는 법을 적용하되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여 벌금 부과를 자제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퀘벡 두물머리 강가를 여행해 갈 때 얘기인데요. 1992년 8월 우리 가족은 캐나다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토론토를 떠나 오타와를 구경하고 몬트리올에서 2박을 하고 관광하고 퀘벡으로 향하다가 날이 저물어 두강이 합류하는 소도시
둥울머리, 불어로는 데 리비에르입니다. 데 리비에르. 우리말로는 둥울머리죠. 그래서 1박 하려고 주변 호텔을 다 가봤으나 다 만남사례였죠. 저녁을 먹고 나니 9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마음 좋게 생긴 나이 한 60세를 넘었을 시간 할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디 방이 있을 만한 호텔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없을 거라고 대답하면서, 그래서 저는 야행장 위치를 물어봤죠. 왜냐하면 저는 텐트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불어로 알려주니 제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답답하든지 입구까지 안내줄 테니 자기 차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야행장 입구에 와보니 비가 제법 뿌렸습니다. 고맙다고 할 때 우리 애들이 뒷자리에 서서 따라서 고맙다고 했죠. 할머니는 애들이 있는지를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애들을 유심히 보더니 애들도 있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언제 텐트를 두고 늦은 시간에 자겠느냐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사양하는 저에게 한사코 가자고 하기에 모닝이체하고 따라갔습니다. 집은 야행장에서 멀지 않았고 큰 이집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가족에게 방 하나를 내줄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2층으로 안내하더니 전망 좋은 큰 방을 우리 부부용으로, 또 애들에게도 방 하나씩을 따로 내주었습니다. 아들, 딸이니까. 방들은 모두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죠. 사연을 들어보니 할머니에게는 출가한 딸만 하나 있는데 그 딸들이 파리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차례씩 온답니다. 그러면 이 2층은 그 딸들 공간이랍니다. 궁궐 같은 방, 침대에서 피곤했더니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튼을 젖히니 정원이 장난이 아니며 아래 두강의 풍경이 양평 수종사에서 보는 두물머리 풍경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세조 때 성희안 대감이 수종사에 올라와서 그 풍경을 보고 천하 제일경이라고 썼다는데, 저는 성희안 대감에게 이곳에 와봤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기척을 들었는지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갖가지 손수 만드는 고급스러운 잼과 베이컨에 우리가 내려가니 오믈렛을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할머니가 준 목재 레고를 갖고 놀며 아이들은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마치고 떠나자고 해도 아이들은 레고에 정신이 팔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경치가 좋아 그러고도 싶었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휴가가 짧아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레고를 상자에 담아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자들이 오면 찾을 텐데 하며 사양했지만 한사코 주었습니다. 꿈같은 하룻밤이었습니다. 우리 내외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소를 적어 토론토에 한번 꼭 와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편지는 서너 차례 주고받았는데 끝내 할머니는 토론토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 만나지도 못하고 편지도 끊긴 지 오래됩니다. 프랑스 이름이라 어려워 이름도 잊었습니다. 그저 그 곱던 얼굴만 아련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 어딘가에 그때 찍었던 사진과 비디오 필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9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운 기풍은 여전하겠지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꼭 한번 다시 만나 그곳에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꼭. 우리는 그 길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주죠. PEI주 주도인 샬롯타운에 갔습니다. 이 섬은 영국 에드워드 왕자가 방문한 이후 섬 이름을 아예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바꿨습니다. PEI주는 캐나다 휴게주 가운데서 가장 적은 주이며 주 수도인 샬롯타운은 조그마한 도시이나 관광객은 줄을 잇습니다. 풍경도 아름답지만 뮤지컬 빨간 메리 앤을 보러 오기 위해서죠. 입장료는 보통권이 120불로 아주 비쌌습니다. 가장 싼 것이 120불이었습니다. 어린이 입장권도 없고 어린이도 어느 권을 성인권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유치원생이고 기영이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몇 달 안 되었으니 이해도 벗을 거였으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480불을 주고 3회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기우였죠. 우리 내외는 그저 무대를 쳐다 멍하니 쳐다봤으나 애들은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까르르 따라 웃으며 재밌게 보는 거 아닌가요?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뮤지컬 빨간 메리 앤 테이프를 하나 샀습니다. 나는 그 테이프를 자동차 안에서 틀었습니다. 휴가 끝날 쯤에는 애들이 그 안에 담긴 노래를 앞자 1시간, 2시간 노래를 다 외웠습니다. 480불이 아니라 4,800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롯타운은 빨간 메리 앤 뮤지컬 공연으로 뿐만 아니라 그 소설 배경을 그대로 조성해 놓았죠. 빨간 메리 앤이라고 도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프 자스퍼 공원 다 아시죠? 청정한 곳. 거기서 양악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도마 최고 선수 금메달 딴 양악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겁 없는 양악선 밴프 자스퍼 공원을 날다. 1993년 7월에 캘거리 밴프 자스퍼 공원에 갔습니다. 저희 갈과 같이. 밴프 자스퍼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죠? 차 지붕 위에 자동차 셔터를 누른 비디오 카메라를 담고 그저 달리기만 해도 어느 명감독 작품보다도 아름답다는 말이 정말 실감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도처 방목목이 다 아름답습니다. 처처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죠. 그러나 아름다움에도 급과 격이 있습니다. 밴프 자스퍼의 청정함, 수려함, 광대함, 장엄함, 상쾌함은 다른 어디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 어디쯤인가 스톤 브리지 돌다리가 있습니다. 커다란 계곡에 물이 콜콜콜 흐르는 곳에 병풍바위가 다리처럼 길이 한 30m, 수면의 높이가 한 10m쯤, 폭이 한 3m쯤 되는 스톤 브리지인데요. 돌다리인데요. 딱 중앙만 한 1m쯤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위를 걸어갔죠. 아내를 포함 많은 관광객이 걱정스럽게 보였던지 저에게 소라라고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다리 중앙에서 아래를 보니 계곡물은 분물살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서 있다가 순간 저편으로 퍼뜩 뛰었습니다. 제 딸 아영이를 아는 채, 유치원 다니는 아영이를 아는 채로. 저는 뛴 순간 이거 떨어지면 죽겠는데 하는 생각이 뻗어 들면서 몸에 전기가 퍼르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했습니다. 1m 저편 바위로 양학선 선수가 도마에서 회전하며 착지하듯이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제가. 아니 착지가 아니라 차감한 거죠. 차감. 바위에 떨어졌으니까요. 휴 하고 제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말없는 아내와 다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는 2-3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 무모한 행동에 화가 나서 그러나 했는데 아내는 두렵고 떨려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밴프 자스퍼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밴프 자스퍼 국립공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아름답고 청정하고 수려한 곳으로 아내가 그때 전혀 보지 못했으므로. 그러나 그곳에 가도 이제는 제가 그 돌다리를 아영이를 안고 다시 뛰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뛸 수가 없습니다. 아영이는 이제 제 아내보다 지 엄마보다 훨씬 크게 자랐지 않습니까? 아영이도 이제 벌써 아이의 엄마가 돼서 강유주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진짜 양학선이라면은 장성한 딸을 안고 그 돌다리를 뛸 수 있을까요? 가짜 양학선인 저는 이제 아영이 딸 강유주도 안고 뛸 수 없는 고이 불유구라고 했던가요? 공자 선생님께서 거의 70이 되었습니다. 꼬마 아영이를 안고 뛰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 시절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광활한 나라 캐나다에 다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87번째 나라로 선인장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선인장의 나라 멕시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